예, 안녕하세요. A라운드 건축의 박창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런 멋진 장소에 저를 초대해 주신 중앙대 윤승현 교수님과 그다음에 임원진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사실 거의 강의를 학교 강의를 이제 안 나간 지 이제 꽤 됐고, 요즘은 거의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교에 학생들 위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오늘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제목이 함께 사는 집인데, 저희가 이제 주거와 관련된, 그 다음에 집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개념들이 이전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이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시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와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정했었고요. 일단 50분 강의를 하고 10분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쯤 돼서 한번 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은 안녕하십니까?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저도 그렇지만 사실 많이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이웃에 대한 관계, 내용, 이런 부분들이 일상이랑 되게 많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점점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쓸 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과연 지금 이 우리 시대 또는 20대, 30대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이웃은 존재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혼자 개인주의의 시대에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연대해서 같이 살아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은 이웃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지금 고층형 아파트 52.1%인데요. 이 비율이 지금 서울은 훨씬 더 높아요. 이 비율보다. 이건 전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의 유형이 50%가 넘었어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33%, 이 정도의 비율이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흔히 봤던 다가구 다세대 아시죠? 한 3층, 4층, 5층 정도짜리의 주택인데, 여기는 여러 세대가 살긴 하지만 아파트보다는 훨씬 이제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필지, 그냥 땅의 크기도 훨씬 적은, 어쩌면 우리랑 훨씬 더 이전부터 밀접한 주거의 어떤 유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 33%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전 아파트가 생기기 전 또는 집합주택이 생기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었을 단독주택은 지금 현재 전국으로 13%밖에 안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울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비율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52%와 33%인 그 단독주택을 뺀 집합주택의 전체적인 면적 비율은 85%가 넘었어요. 그 말은 단독주택은 어쨌든 한 필지에 한 가족 또는 한 세대가 사는 독립적인 함께 사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단독이라고 본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공동주택,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이 집의 유형은 이미 이제 85%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공동주택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6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는 사실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아파트 역사를 보면 1930년, 31년에
한국에 이제 처음으로 아파트의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건 이제 아파트라기보다도 한 3층, 4층 정도짜리 그 관사였었거든요. 그래서 1930년도에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와서 지었던 그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아파트인데, 그건 이제 규모가 되게 작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구조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우연히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충정 아파트라고 있어요. 충정로에 있는. 지금 아마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대로에 있는 그 아파트인데, 그게 1938년도에 지어졌어요. 그거는 거의 최초로 콘크리트 구조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정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규모도 꽤 컸어요. 뭐 층수도 밑에 있는 1층은 이제 상가가 있고, 위에는 이제 주거로 되어 있고, 세대수도 꽤 많은 세대를 차지하고 있는 그 유형, 아파트의 유형인데, 그게 1938년도에 이제 거의 최초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와우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이제 등등의 이제 아파트들이 40년, 50년대, 60년대 가면서 이제 점점 늘기 시작했죠. 사실 이제 아파트가 지금 현재 우리의 뭐 거의 대부분의 그 주거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기로 보면 아직 100년이 채 되지 않은 그 정도의 그 기간 동안 정말 비약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거의 유형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DK, 이 단어를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1947년도 일본에서 니시야마 우조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요시타케 야스미라고 하는 이분이 이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이제 단독주택과 그 다음에 집합주택이 생기면서 이 주택을 좀 유형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내용들을 정리한 게, DK는 다이닝의 D고 K는 키친의 부엌의 K거든요. N은 이제 방의 개수를 뜻하는 건데요. 이 개념이 이제 NDK가 생기면서 실제로 이전에 한 방에 여러 용도를 쓰던 시기에서 근대화를 거치면서 그 각각 기능별로 이제 실들이 생기기 시작한 어쩌면 최초의 어떤 유형적인 정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본에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한국으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나온 게, 뭐, 이거는 아마 좀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3LDK.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좌식의 문화에서 입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개량 한옥에서, 그 다음에 근대적인 이제 단독주택과 아파트로 넘어가면서 이 개념이 훨씬 더 이제 강하게 만들어졌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아까 DK에서 이제 L이 하나 더 붙었는데, L이 이제 리빙의 L이고요. 그 다음에 3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 3개짜리. 방 3개에 거실, 주방, 부엌이 있는 하나의 집. 이게 이제 우리나라 거의 한 80년도에 본격적으로 아파트들이 지어지기 시작한 시점에 대두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 단어로 해서 거의 면적이 대략 한 30평 내외의 기준은 5인 가족, 그러니까 부부의 아이 셋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유형이 3LDK이거든요. 이게 이제 거의 70년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거의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주택의 어떤 유형으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의 기능들이 각 실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실에서는 다른 용도가 사실은 쓰지 않고 개별적으로 다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좌식에서 이제 입식으로 바뀌면서 이 구조가 거의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긴 한데, 이거 1984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뭐 그 당시에 이제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지어지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뭐 올림픽 선수촌,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 선수촌 아파트, 그 다음에 목동, 그 다음에 상계, 뭐 이런 동네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다음에 뭐 압구정도 마찬가지고,
84년도에 이제 목동의 목동 아파트 1단지에 33평짜리 평면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예, 뭐 설명 안 드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입구가 여기 어디 여기군요. 여기에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거실, 주방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방 옆에 발코니가 하나 붙어 있고, 현관이 이쪽으로 붙어 있는 이유가 이 84년도에 지어진 이 아파트만 하더라도 편복도식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도가 이제 길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입구가 이제 이쪽으로 나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만 하더라도 벌써 발코니가 만들어져 있기도 했었죠.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보면 거의 뭐 40년 전 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별로 이상하지 않은, 네. 이거는 1999년 1호부터 해서 약 대략 한 15년 이후에 나온 다시 평면, 그 아파트 평면도예요. 여기는 이제 편복도에서 바뀌어서 계단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계단이 있고,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 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대편에 요거랑 똑같은 평면이 미러돼서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요 층에 있는 사람들은 두 집이 뭐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5년 이후에 나온 평면인데도 불구하고 이 평면이랑 평수가 뭐 한 평은 줄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배치도 비슷하고, 하나 이제 달라진 게 아까 현관 입구가 이제 달라진 거, 그거 하나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화장실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안방 안에 있는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는 화장실, 그 다음에 이제 공용해서 쓸 수 있는 화장실 해서 화장실이 이제 두 개가 늘어난 것, 마찬가지로 이제 앞쪽과 뒤쪽에 그 서비스 면적으로 쓸 수 있는 발코니가 엄청나게 양쪽으로 포진하고 있죠. 이 평면이 99년, 15년 이후에 나온 대구의 청구 아파트 32평 평면이에요. 근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평면이랑 그닥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2005년 1호부터 해서 다시 한 6년 이후에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부영 아파트. 이것도 얘랑 보면 거의 똑같아요. 예. 그 다음. 이거는 최근 거죠. 23년도에 최근에 지어진 서울의 개포동에 있는 자이 아파트. 31평. 지금 보시면 84년부터 해서 지금 2023, 24년, 뭐 거의 40년의 기간 동안인데, 이 40년 동안 중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평면은 거의 똑같아요. 방의 개수도 똑같고, 화장실이 하나 더 늘어난 것하고 현관의 위치가 바뀐 것 말고는 사실 다 똑같죠. 게다가 거실 가운데 두고 화장실이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는 안방 침실에 있고. 근데 예전 거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부분들은 뭐 발코니도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진 것들은 침실이 조금 작아지고 거실이 조금 더 커졌다. 그 정도의 차이만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3LDK라고 말씀드렸던 그 형식은 뭐 40년,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사를 준비하느라고 아파트들을 막 이렇게 와이프랑 돌아다녔어요.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어디에도 가고, 그 다음에 강남 쪽에도 가고, 동쪽, 서쪽, 서울에 이제 거의 한 열 몇 군데를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근데 브랜드만 다를 뿐, 장소만 다를 뿐, 안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바닥 평면 당연히 레벨 차이 없이 똑같지. 천정의 높이 거의 똑같거든요, 아파트. 그 다음에 평면도 똑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브랜드가 다르고, 브랜드에 따라서 마감이 조금 다르다. 에 대한 차이만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또는 그것들이 반영된 어떤 유형의 평면은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봤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서울과 서울이긴 하지만 광주, 대구, 그 다음에 제주, 부산 어느 지방에 가도 32평, 33평짜리 아파트 평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봐도 이상하지만 제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세대가 그렇게 오랫동안 바뀌어지고 삶의 방식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한 가족을 이루는 어떤 가족의 유형도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바뀌지 않을 수가 있지?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약간의 문제점의 출발이라고 보고 저희도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족의 어떤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한 거는 꽤 오래전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70년대는 1인 가족과 2인 가족이 합쳐서 뭐 약 10% 남짓 정도였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대가족, 뭐 아이 둘 또는 셋, 넷, 뭐 이런 가족이 흔하게 볼 수 있었을 때니까.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조금씩 1, 2인 가구가 늘기 시작했는데 2000년도만 하더라도 25% 정도가 되고요. 지금 예상의 비율이긴 하지만 지금 2025년을 보면 거의 65%가 넘었어요. 결국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인원에 대한 가족 구성원 수들도 지금 되게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70년대는 한 집에 사는 사람이 평균이 5.2명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점점 줄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는 3.7명. 그 다음 지금 현재 2025년은 거의 2명?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 집을 구성하는 집의 가구원 수가 이렇게 많이 줄고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파트 평면은 똑같고 면적도 공급되는 것들은 항상 변하지 않았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저는 되게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과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것이 제일 좋은 삶의 방식의 어떤 주거의 유형일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만 명당 고독사의 인원수가 그건 일본도 이전부터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2017년 그전에는 아마 거의 그 자료 조사가 조사된 그 자료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요. 10만 명당 4.7명. 그 다음에 2021년도에 6.6명, 23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7명이거든요. 지금 10만 명당 이렇게 이제 고독사가 인원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사실 인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집에서는 어떤 문제는 없는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까 살짝 되돌아서 보면 여기서 되게 또 재미있는 어떤 상황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공용 공간인 복도가 있잖아요. 복도에 면해져 있는 면이 여기 제법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창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어가 있기도 하고 물론 나가면 이제 바깥 풍경이 보이고 옆집은 이제 턴해야지 보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복도식에서 이제 계단식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단식으로 바뀌면서 요 벽을 기준으로 해서 카피의 집이 여기 하나 더 있게 되는데 그 집과 이 집은 사실 요만큼의 공용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공용 공간, 옆집 사람이랑 마주칠 수 있는 공용 공간의 그 면적, 인면의 면적 그게 요만큼이에요. 사실 문 하나만 닫으면 공용 공간이랑 나랑
만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옆집 사람이랑 내가 만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용 공간이랑 나의 개인의 어떤 전용 공간이 맞닿을 수 있는 연적 면적이 이때부터는 확연하게 줄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공용 공간이라고 보시면 이 도어 한 개만 닫으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옆집이랑 분리될 수 있는, 좋게 말하자면 분리인데 프라이버시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고립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이웃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뭔가를 생기면 뭐 건네주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뭔가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이제 우리의 아파트에서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폐쇄적인 상황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다 보니까 고독사에 대한 인원수는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희가 직면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부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이든 우리의 세금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다라는 거를 옆집이든 이웃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서로 조금씩은 알고는 있었었거든요. 물론 대면하는 숫자들, 그 기회들은 이전보다 점점 줄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옆집 사람은 조금 아파라든지 나이가 어느 나이대의 사람이 살고 있고 몇 명 정도가 살고 있어, 이 정도는 알았는데 지금은 아마 그거조차도 모르고 사는 집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독사라고 하는 그 개념의 정의는 10일, 사망하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연락이든 확인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열흘 이상 누구도 만나지도 않고 누구하고도 연락되지 않았던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숫자가 이만큼 지금 늘어나고 있고, 지금보다는 앞으로는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 1, 2인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삶의 질로 봤을 때 이게 좀 퀄리티가 높은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표가 이 두 가지의 지표와 내용들은 뉴스에서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또 저런 뉴스가 나왔구나. 어느 지방에 또 누가 고독사로 발견이 됐다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뉴스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도 많아지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층간소음 접수의 건수인데요. 나와 있는 것처럼 2019년도에 5만 건 정도. 그전에는 아마 여기 또 데이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거의 12만 건. 거의 2배가 넘었어요. 층간소음. 이전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것들이 없었을까요?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때는야말로 지금보다 아파트의 어떤 건축의 퀄리티가 훨씬 더 떨어졌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지금 지어진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심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이만큼이나 높았을까 생각을 하면 그닥 높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상황일 거야, 그러니 내가 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심리적인 약간의 여유의 폭,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조금 시끄럽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그런 상황이니 내가 좀 참고 넘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아는 관계니 내가 바로 뭔가를 크레임을 걸기 이전에 상황을 좀 더 본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위에서 한번 발 구르는 소리만 나오면 바로 올라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경비실로 연락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 이웃들끼리의 어떤 관계들이 점점 사라지거나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버퍼 영역, 그 버퍼의 영역들이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층간소음에 대한 접수는 물리적으로 뭐 아무리 두껍게 하고 뭐 층간소음제를 넣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공동주택을 살면서 이웃들끼리의 어떤 연결이나 아니면 관계가 점점 희박해지다 보니까 이런 지수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인원의 비율이 60%가 넘었기 때문에 좋게만 바라봤던 아파트가 그 이면에 어떤 단점들이 있었는지도 좀 바라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희가 보는 이제 장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죠. 아파트에 대한 것들이 뭐 황금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뭐 대규모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반대로 그것 말고 또 단점은 뭐가 있는지 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 뭐예요? 획일화된 평면. 어쩌면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을 법한 평면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40년 전, 50년 전 평면이나 지금의 아파트의 평면이나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는 평면인가 라는 의문이 좀 들었었어요. 뭐 면적에 대한 것들은 똑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3LDK로 기능적으로 그것들이 나누어져 있는 그 틀이 과연 절대적인 틀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해체 또는 재고해야지 될 어떤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평면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층, 2층부터 30층, 40층까지 모든 세대가 카피 되어 있는 그게 그 카피 되어 있는 그 아파트가 전국에 카피되어 있다는 게 저는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봤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시대의 변화에 대한 미반영. 우리는 이미 4, 5인 가족에서 지금은 2인 또는 1명 아니면 2명 사는 세대 수가 엄청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면이든 아니면 면적이든 이런 부분들이 공급하는 어떤 결과물들이 거의 똑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야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1, 2인들이 사는 집을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요구하는 어떤 욕구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어떤 상황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건 이제 규모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서울에도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생기면서 그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단지의 어떤 퀄리티를 위해서 또는 더 금액이 오를 수 있는 조건으로 보면 얼마만큼 대규모이냐가 또 많은 관건이긴 한데요. 근데 대규모이면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단지 또는 그 아파트 동에 살다 보니까 익명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것 때문에 당연히 프라이버시가 이야기되고 프라이버시가 이야기되다 보니까 이웃들끼리의 단절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대규모가 되다 보니 예를 들면 이제 한 동에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 다가구 다세대는 5층짜리 건물 뭐 땅이 한 60평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집이 대략 한 뭐 5개에서 10개 정도의 집이 나올 것 같은데 한 건물에 그 정도의 인원수가 산다고 하면 사실 안 볼 수가 없잖아요. 5명이 한 건물을 쓴다고 하면. 근데 이건 뭐 몇천 명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사실 어떤 인사를 한다든지 아는 사람들끼리 어떤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가 경제적인 요건으로 보면 훨씬 더 장점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삶의 질이든 아니면 이웃들끼리의 어떤 관계들을 인간성의 회복의 측면으로 보자면
대규모가 그리 좋지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와 함께 같이 따라오는 내용들이 단지의 폐쇄성이죠. 이게 뭐 아시다시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 폐쇄성에 대한 그 강도는 점점 더 커질 것 같긴 해요. 우리 영역 해서 단지를 만들고 게이티드 해서 우리 단지 안에서는 우리 아파트 사람들만 살래 또는 쓸래 이게 되다 보니까 뭐 어떤 아파트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만 쓰는 개 목줄이 생긴다든지. 근데 지금 우스우시긴 하지만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단지 안에 다른 동네 사람들의 강아지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줄에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목걸이에 뭔가를 걸고 그 다음에 목줄에 색깔을 뭐 분홍색으로 통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 동네에 만들어진 그 영역이라고 해서 완전히 가둬놓고 외부 사람들은 절대 들어오지 마. 우리끼리의 영역이야. 라고 하는 어떤 단지의 폐쇄성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그 담장을 못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벌금을 내면서 단지 그 펜스를 치고 있어요. 뭐 그게 이제 실제 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구분 짓고 구별 짓고 다음에 차별하고 차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파트 내에서는 계속 지금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 없는 커뮤니티.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아파트 단지가 이제 커지면서 이제 여러 커뮤니티들이 생기죠. 뭐, 사우나실도 생기고, 뭐, 헬스장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렇게 커뮤니티 시설들이 그렇게 잘 돼 있긴 하지만, 거기서 사용자들끼리의 커뮤니티는 전혀 없어요. 그게 커뮤니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런지 사실 의심이 들긴 하거든요. 커뮤니티가 없는데 무슨 커뮤니티실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연결할 수 있는 고리 아니면 기회조차도 지금 잘못 쓰여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단점을 이야기하는데 왜 계속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건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이건 다가구 다세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전세 계약이 거의 2년 계약이고 뭐 한 번 더 연장하면 4년인데 결국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자가가 아닌 이상 2년이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2년 후 또는 1년 후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정을 붙여서 뭔가를 연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제도적인 문제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그거는 다가구 다세대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떠나거나 바뀔 수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굳이 시간을 들여서 친분을 만들고 관계를 쌓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저도 이제 마찬가지이긴 한데 아파트에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주변 같은 엘리베이터를 살고 있는 사람끼리 탈 때 그 어색함, 물론 공간이 작긴 하지만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집에 있다가 나가려고 이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옆집에서 누군가 먼저 나왔어요. 내가 문을 열려고 하다가 저 사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난 다음에 내가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에 많이들 동의하실 거라고 봐져요. 그게 사실 옆집 사람이랑 어떤 연결고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르는 사람이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옆집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두려운 존재죠. 왜냐? 어떤 사람일지 모르니까. 범죄자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상한 괴팍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어떤 옆집 사람하고의
어떤 심리적인 연계가 없다 보니까 두려움의 존재로 지금 바뀌어진 건 아닌가 싶어요. 싫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현관문 열 때 그런 상황들은 아마 대부분 많이들 경험했던 내용들이지 않나.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갈 때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되돌아보면, 야,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이제 계약 기간이랑 연결된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밀실의 공간.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옆집 사람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영역은 외부의 영역도 있지만 사실 그 층에서는 이제 공용 공간을 통해서 옆집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를 포함해서 모두 다 공용 공간은 항상 제일 어둡고 제일 좋지 않은, 왜냐하면 제일 좋은 영역과 위치들은 개인의 영역으로 줘야 되니까 공용 공간은 항상 떠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폭과 크기의 최소 크기만 할애를 하지 그 이상의 면적은 할애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용 공간은 뭔가 옆집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반대로 수직 수평을 오르내리는 이동의 공간으로만 쓰여지지 사실 개별적인 공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동의 공간으로만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공용 공간을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용 공간은 항상 기분 좋지 않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와 함께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평면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밀실의 공간,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전용 공간 안에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거의 매여 있게 되는, 가두어지는 상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는 좋은데 이게 양면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전혀 없어지게 되는 이 상황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이게 이제 한자가 올라갔네요. 공용 공간의 부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주택에서의 각 층의 각 세대로 연결될 수 있는 공용 공간이 사실은 거의 수직 수평의 이동 공간으로만 쓰여지지 실제로 공용 공간이, 제대로 된 공용 공간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용 공간에 대한 부재도 제가 보는 아파트에서의 어떤 해결해야지 되는 또는 개선해야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내용들은 아마 더 호응받기 어려운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아파트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자본주의의 세계에 우리가 홈박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바깥 이야기들을 하면 사실 이제 되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또 호응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의 여러 다시 생각해야지 될 문제나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좀 뭔가 움직임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너무나 획일적인 어떤 주거의 유형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조차도 지금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건설사들이 만들어내는 이 일반적인 평면과 구성들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걸 해줘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카탈로그에서 내가 어느 동네를 고르고 어느 브랜드를 고르고 그 다음에 어느 어느 그 면적의 집을 구할 건지만 선택권이 있지. 사실 이제 뭐 집에서의 어떤 구성이든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뭔가 해결책은 없을까? 그리고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계속 안고 가야지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바꿨을 때 그것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몇 가지 제시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내용이랑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는 게 전혀 뭐 남의 이야기는 아니겠구나.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가능하구나. 나라면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을 조금 넓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몇 개의 작업을 통해서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아까 이제 아파트에서의 공동주택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저는 어떻게 하면 조금 바꿀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출발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어떤지를 좀 자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이 서드 플레이스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는 아니지만 네이밍을 가지고 저희가 오래된 동네 1970년대에 만들어진 동네에 되게 이제 건물들이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동네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열악한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동네를 저희가 건물 하나하나를 이렇게 새로운 건물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다세대 주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크지 않죠. 아파트처럼 이제 큰 규모에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졌고, 어떤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이웃들끼리의 관계들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뭔가 그 사회에 대한 변화를 제안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규모가 좀 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가구 다세대, 보통 5집에서 10집 사이 정도. 이제 그 정도의 인원이 사실 그 사회학적으로 보면 6명에서 12명 사이가 하나의 그룹핑으로 묶여져서 커뮤니티 할 수 있는 최적의 인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원보다 줄면 커뮤니티가 일어나기 더 어렵고, 그거보다 더 늘면 이제 그룹핑이 여러 그룹핑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면적이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면 우리가 산정하고 있는 다가구 다세대 규모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시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들이 생기면서 자기의 어떤 욕구들을 이렇게 발현하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시대가 훨씬 더 가깝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공동체를 또는 같이 함께 사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역들은 훨씬 더 강화돼야지 되는 것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용에 대한 내용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하면 한 명이 사는 집이라고 하면 도대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의 면적을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면적에서 커지면 2명 또는 3명으로 바뀌는지 그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봐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폰트가 옮겨졌는데, 큐레이션과 삶의 가치 실현. 여기는 개인의 시대랑 같이 연결되는데, 지금의 시대는 이제
이전에 비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뭐가 있을까요? 가방, 옷, 그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걸로 자기의 어떤 취향이든 아니면 아이덴티티를 좀 드러냈다고 하면, 지금은 자기 집을 보여주고 자기 집을 통해서 어떤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용 공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이웃들끼리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제 이동 통로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법적인 사이즈에서 조금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공용 복도 계단이 실제로 이제 어떤 기능들이 또 가능한지, 그것이 형식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쓰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이제 관심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건축적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심리적인 경계. 경계가 물리적인 경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경계도 있는데, 그 심리적인 경계들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 다음에 어포던스와 아우레다시,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저희가 공용 공간에 대한 몇 가지의 제안들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지 그냥 집만 또는 건물만 지어져서 그네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것들은 좀 희박하다. 반대로 그 건물에 어떤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건물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주자들이 모여지고, 그 입주자들이 모여진 그네들은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라기보다는 도움을 받아서 그네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약간 동네에서의 어떤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각 건물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동네 상가인데요. 근린 상가죠. 그 상가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제안하고 제시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약간 건물로만 보지 않고 동네 또는 도시라고 하면 좀 너무 영역이 큰 것 같고요. 동네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보고 저희가 작업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시대 중에 이제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영역 강화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그 획일화되어 있던 평면과 단면에서 살았던 집을 과연 지금도 계속 그것들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훨씬 그 젊은 세대들은 이전부터 이제 플랫한 바닥과 플랫한 천정에서만 살고, 천정의 높이도 거의 일률적인 높이에서 집을 살아왔다고 하면, 지금 젊은 친구들은 조금 더 다양한 공간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저는 시작됐다고 봐졌었거든요. 평평한 공간이 아니라 천정의 높이가 달라진다든지, 천정의 높이가 일반적인 2.7m보다 훨씬 더 높은 공간, 1m씩 공간의 높이가 차이가 생기면 아이들의 뭐 IQ, EQ의 지수가 그만큼 확 올라간다고 하듯이,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우리의 삶을 아주 강하게 지배하거나 아니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아파트에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공간적인 대안들을 저희가 제시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반에 저희가 다가구 다세대를 시작하면서 했던 스케치인데요. 뭐 간단한 스케치죠. 요게 이제 하나의 건물인데, 저희가 접근하는 건물의 어떤 방향 중에 하나는 각각 작은 단독
아이덴티티가 있는 작은 단독주택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면적은 거의 한 20에서 40 제곱미터 정도의 면적들인데 각 건물마다는 형태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구성도 다르고 그 다음에 특징도 다르고 그래서 각각 건물마다 각각 집마다 아이덴티티가 다른 그런 집의 조합을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 일단은 공사비가 오르겠죠. 평평하게 돼 있고 똑같은 면적의 2층의 면적 그 평면이 카피 돼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공할 때 신경도 더 써야 되고 단면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면 그만큼 마감 면적도 늘어나니까 훨씬 더 상대적으로는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다가구 다세대인 그 주된 현재의 목적 수익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다가구 다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도 사실은 문제의 출발점은 사는 집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더 작은 면적에 더 많은 개수의 닭장 같은 집을 만들 수 있을까가 주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단면에서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평면에서의 다양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하면 안 되는 금기시되는 그런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긴 하죠. 대부분은 예. 이 스케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건 이제 뭐 설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접근을 좀 다르게 했어요. 보통은 이제 한 층의 평면도를 그리고 그 다음 그 위에 층의 평면도를 그리는데 저희는 평면도를 그리지 않고 한 세대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입체적으로. 그리고 그 입체의 영역들은 꽂을 수 있게끔 오브제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평면을 만들지 않고 평면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은 어디고 부엌은 어디고 그 다음 방은 어디고 이거부터 생각을 하고 만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평면은 면적 안에서 어떻게든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떤 한 집에서의 성격이 만들어지면 그 성격에 맞는 평면을 우리가 역으로 넣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이제 한 집들이거든요. 요거를 처음에는 이거는 뭐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 거고 얘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저희 담당했던 스텝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한 집을 하나씩 형태를 만들고 이 형태들은 얘랑 위로 올라가든지 옆으로 붙든지 해서 만들어지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얘는 커뮤니티실 얘는 근린생활시설 1층에 있는 상가 요 두 개가 이제 1층에 그 메스고요. 그 다음에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이렇게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집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형으로서의 공간적인 형태들을 저희가 만드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형태도 어렵고 그게 어떤 기능으로 이렇게 연결될지는 모르고 저희가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조합을 하면 이거를 쌓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얘 덩어리가 얘인 거고요. 요쪽에 뒤쪽에 있는 덩어리가 요 덩어리고요. 예를 들면 요 덩어리가 요거고요. 해서 각각의 덩어리들을 쌓아서 완성된 건물이 저희가 생각하는 주택이다. 근데 이거는 각 집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면도 다르고 그러니까 바닥에서의 레벨, 천정에서의 레벨의 차이, 그 다음에 평면에서의 어떤 특징과 차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냈던 거죠. 이거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기
관심을 가져줬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전에 집의 가격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 할 때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는 뭐 위에 층이냐 아래층이냐, 그 다음에 면적이 어떻게 되냐,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틀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왜냐? 면적이 작다 하더라도 그 집의 특징이 나랑 맞으면, 또는 내가 나의 취향이든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들어갈래 라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작은 집이 오히려 더 비싼진 경우도 있고요. 어떤 집은 여러 명이 이렇게 경쟁하는 상황이 됐어요. 서로 입주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면 금액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집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이거를 통해서 이런 특색이 있는 공간을 가진 집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시장의 반응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계기가 됐었던 거죠. 이거 하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냐,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런 것들은 통하지 않을 거야, 또는 이상한 거 하지 마 라는 압박이, 무언의 압박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 자신감을 좀 더 얻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요렇게가 도로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상가의 입구예요. 상가는 요만큼이 상가고, 이 부분이 1층에 커뮤니티실이 있어요. 여기는 위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커뮤니티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입주자들은 언제든지 쓸 수 있지만 주변의 이웃들은 사실 시간당 얼마를 내면 쓸 수 있는, 개방되어 있는 커뮤니티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포장해서 좀 있어 보이게 이야기하는 라운지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에 대한 인기도 사실은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도로 쪽에서 봤을 때 상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손님들 또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코너에다가 입구를 내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집의 입구는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서 시작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봐왔던 동네 다가구 다세대들은 도로가 있고, 공적인 영역인 도로가 있고, 도로에서 건물의 인면에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서 유리에 자동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다가구 다세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공용인 어떤 도로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때 사실 유리 한 장으로만 딱 분리가 돼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집으로 들어갈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의 입구가 도로에서는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로였다고 하면 도로가 일부의 길이 되고, 길이 살짝 안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길의 연장이 우리가 들어가는 집의 입구,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고 시큐리티가 만들어지는 영역은 2층에 숨겨져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야지 비밀번호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서 봤을 때는 입구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 과정들은 도로에서, 그 다음에 폭이 좁고 천정이 높은 외부 공간인 복도를 살짝 건너서 복도에서 계단을 타고 위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살짝 턴을 하거든요. 턴을 하기 전에 앞쪽에 있는 화단에 있는 식재들을 보고, 거기서 이제 안으로 턴해서 들어가면 이제 숨겨져 있는 도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자기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들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어떤 중요한 집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신경을 좀 더 썼죠. 그래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쪽이 남쪽인데요. 남쪽으로 이제 트여져 있는데 남쪽으로 또 화단이 하나 있어요. 저기 이제 잘 가꾸어져 있는 식재 공간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서 식재도 보고 빛을 바라보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2층으로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현관도어가 있고, 현관도어를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도어를 열고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공용공간이에요. 공용공간인데도 여기도 문을 열면 이 화단이 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층은 예를 들어서 한 집과 두 집. 두 집의 형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위에 층도 집이 많이 다른데 요 두 집의 평면적인 형태도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현관이에요. 현관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 복도가 있고, 복도가 있는데 복도에서 계단으로 한 세 단 정도 내려오게 돼요. 내려오면 여기가 큰 홀이 만들어지는데 그 홀은 부엌이랑 식탁이랑 같이 쓸 수 있는 약간의 거실, 공적인 영역인 거실이 아주 크게 있어요. 아주 크게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요만큼은 천정이 한 4.5m 정도의 높은 천정으로 만들어져 있고, 요만큼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 벽이 또 되게 저희가 두껍게 만들었는데, 보통 벽은 뭐 한 20cm 정도라고 하면 저 벽은 한 50cm 정도의 두터운 벽인데, 얘 벽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침실이에요. 침실인데, 침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꼈던 침실과는 내용이 많이 달라요. 여기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천정이 낮을 수도 있지만, 이 집만은 폭이 좁고 길다랗게 생겼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천정이 여기도 거의 4점 몇 미터의 높은 천정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와 여기 사이를 저희가 나눌 때 도어로 만들지 않고 천정에서 내려오는 벽의 높이를 거의 한 1.7m, 1.6m까지 바닥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랑 이 공간은 하나이긴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분리돼 있어. 그리고 두터운 벽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침대가 놓아지는데, 침대에서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창이 없고, 여기는 저 아까 말씀드렸던 4점 몇 미터 높이의 위쪽에 고측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남쪽에서 이제 햇볕이 이제 이 벽을 타고 쭉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꼈던 침실의 비례랑 공간의 비례가 있는데,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공간적인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 집이 사실 되게 인기가 좋았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침실이 좀 사이즈가 좀 작아서 여기에 그 침대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책상이 들어가고, 책상 앞쪽에 이제 창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실이, 개인의 실이 있고, 바깥쪽으로는 이제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방에 대한 어떤 면적과 크기와 시스템이 여기는 되게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왔을 때도 큰 테이블에 모여서 뭔가를 같이 파티를 한다든지 같이 논다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그 대신 이 집에는 이제 소파의 자리는 없어요. 그 대신 이제 큰 식탁이 있다 보니까 뭔가를 먹는 거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요 안쪽으로 이제 샤워실이랑 변기랑 세면대랑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물 쓰는 공간은 이쪽으로 구성이 돼 있고, 예를 들자면 이 집도 이 집이랑은 또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약간은 준 오피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거의 잘 안 보이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아쉽네요. 여기 가운데 물 쓰는 공간이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샤워랑 대변기가 있는 덩어리가 여기 가운데 있고, 이 도어들을 문을 열면 이 뒤쪽에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이랑 앞쪽에 있는 공간이 분리되는, 그래서 여기는 손님이 왔을 때 또는 뭐 일을 하러 누군가가 왔을 때 같이 쓸 수 있는 약간의 소호의 이미지로 저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주방이 있고, 주방이 요 뒤쪽에 있군요. 주방은 이제 뒤쪽으로 숨겼고,
근데 뒤쪽에 숨겨져 있는 주방은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한 70cm 정도 내려가게 돼 있고, 여기 앞쪽으로 또 요 바닥이랑 같은 레벨의 판자가 있는데, 그건 식탁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었어요. 근데 요 식탁 뒤쪽에 여기가 침실이에요. 침실인데 방의 크기에 비해서 이제 창이 되게 크죠. 그 다음에 앞쪽에 이제 식물 공간이 있고, 근데 요 공간이랑 요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만큼이 바닥이 70cm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레벨이 같다 하더라도 여기를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여기 이제 식탁으로 쓸 수 있는 여기를 밟고 안으로 들어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짧게 말씀드리면 요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공용 공간인데, 공용 공간은 저희가 여기서는 이 두 집이 같이 쓸 수 있는 큰 마당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여기는 외부이기 때문에 전면은 이제 다 뚫려 있고, 여기는 다 뚫려 있고, 여기도 뚫려 있고요. 위에 천정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는 맞을 수는 없고 쓸 수 있는 외부에 큰 테라스를 만들어서 요 두 집이 같이 쓸 수 있는 외부 공간을 저희가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아까 보셨던 여기 현관도를 열고 위를 쳐다보면 여기가 천정이 뚫려 있거든요. 저기는 5층까지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뚫려 있는 공간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래쪽에 현관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죠. 예, 그래서 되게 각 층들이 다가구 다세대를 보면 각 층들이 슬라브에 의해서 다 구분되어 있거나 분절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수직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시각적으로도 위아래가 보여지고, 소리가 난다고 하면 소리가 들려서 아, 내가 복도에 있을 때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수직적인 공간들을 저희가 이제 여기 조그맣게 만들어줬습니다. 단면. 뭐 제가 이제 모든 평면을 다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기는 너무 양이 많을 것 같고요. 예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한 면의 단면이에요, 건물에. 여기가 1층이고, 예, 이게 살짝 내려가고, 여기가 이제 각 실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외부 공간이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공간적으로는 되게 풍부한 그런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건물의 인면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2층에서 이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너무 폐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바깥쪽을 보거나 아니면 길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시각적으로는 연결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요 계단 쪽에서는 저희가 오픈부를 좀 크게 두기도 했고요. 여기가 이제 아까 요 옆쪽이 커뮤니티실로 내려가는 램프가 있고, 여기가 집의 입구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근린생활시설이고, 그래서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 타고 위로 올라가면 예, 식물 공간이 있고 현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까 300m 중에 하나인데, 단면이 되게 쭈글쭈글한 형태였었는데, 그 집의 어떤 모습이에요. 뒤쪽에 이제 현관이 있고, 여기 주방이 있고, 좁은 복도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꽤 넓은 이제 거실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한 10평 정도짜리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리가 2.2m의 길이가 한 3m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큰 넌스케일의 큰 창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앞쪽 집이 여기가 지금 구청에서 쓰고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저거는 거의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에서 봤을 때 뷰랑 그다음에 채광을 위해서는 뚫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닥 면적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창을 만들어서 어떤 이 공간의 특징들을 저희가 만들어줬던 거가 있고, 잠 잘 때 들어갈 때는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여기 이제 침대를 두고 여기서 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같은 집 안에서도 레벨을 차이를 둬서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레벨, 단면에서의 레벨 차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답답하지 않게 쓸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이제 5층도
약간의 계단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아래쪽 공간과 위쪽 공간이 서로 다른 기능으로 쓸 수 있도록.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화장실과 부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실들의 어떤 기능들을 저희가 결정해 주지는 않아요. 왜냐? 사용자들이 거기를 자연스럽게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어떤 폭을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입주자든 저희한테 역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여기를 어떻게 쓰면 좋겠어? 예, 왜냐하면 정확하게 여기는 침실이야, 여기는 뭐 거실이야,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분하거나 아니면 힌트를 주지 않고 만들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몫인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여기는 창이 큰데 나는 침실을 쓰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거실로 쓸래, 서재로 쓸래,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개인의 몫으로 저희가 남겨두는 거죠. 이 공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2층에서 5층까지 뚫려 있는 수직적인 공간을 밑에서 이제 위로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가구 다세대에서 수직적으로 저렇게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입구에 들어오면 현관을 열기 전까지는 저 공간이 보이지 않거든요. 현관에 솔리드한 문을,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위가 이제 뻥 뚫려 있죠.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되게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저기를 통해서 2층까지 빛이 들어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용 공간이 정남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층까지 이제 빛이 유입될 수 있는 약간의 빛을 땡길 수 있는 빛의 공간? 예,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형태를 저희가 약간 둥글게 만들어서 좀 더 부드러운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이게 아까 그 집이에요. 여기가 이제 한 70cm 정도 떨어진 바닥이고, 여기가 이제 주방이 있고, 여기를 밟고 자기 침실로 들어가는 공간이고, 침실 안쪽에는 이제 아마 이사가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 이제 그 침대가 있을 거고, 침대가 여기 있을 거고, 침대 앞쪽에 큰 창이 있어요. 큰 창을 문 열면 이제 환기도 되고 채광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조그만한 그 침실의 공간들을 저희가 문을 만들어서 구획하지 않고 약간 오픈되고 공간만 구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이 집도 살고 있는 사람, 저희가 완성한 건물들은 저희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의뢰받아서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지만 완성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계속 건물의 관리, 커뮤니티 관리를 하거든요. 그거 하면서 이제 저희가 입주자들로부터 이제 계속 피드백을 받는데, 이 집,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살았던 집 중에 제일 좋은, 제일 마음에 드는 집이라고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 집을 사진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집의 크기랑 상관없이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집들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거는 서드 플레이스 홍은 4. 아까 보셨던 게 이제 서드 플레이스 홍은 3이었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물들이 홍은동에 저희가 지금 계속 연작으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땅의 선택부터 해서 뭐 기획, 그 다음에 설계, 감리, 그 다음 운영,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을 저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고, 만약에 이런 그 건물을 짓고 싶다고 하면 여기 홍은동에 지었으면 좋겠어 라고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명지대 바로 앞쪽이에요. 그래서 명지대랑 그 다음에 그 홍제천 사이에 있는 평지의 땅인데, 여기에 저희가 지금 건물 완성된 게 지금 8개의 동이 반경 한 300m 안에 8개의 건물이 실제로는 이제 오래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로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거는 서드 플레이스 4의 것입니다. 이거는 대지의 면적이 한 70평 정도 돼요. 근데 이 땅만 경사가 살짝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지하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대로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사가 돼 있고, 앞쪽이 남쪽이고요. 뒤쪽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1조 4선 때문에 여기가 건물이 4층, 5층에 살짝 잘려졌는데, 어쨌든 남쪽으로는 뷰도 좋고, 채광도 너무 좋고, 그 대신 이제 도로이다 보니까 소음도 같이 들어오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남쪽에 있는 요 영역이랑 북쪽에 있는 영역이랑은 집의 성격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집은 어떻게 장점을 주고 남쪽에 있는 집은 어떻게 또 특징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남쪽에 있는 집인데요. 남쪽에 있는 집은 엄청나게 큰 창을 뒀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기가 원할 때 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이제 닫기도 할 수 있게끔 블라인드를 만들고, 여기는 아래쪽에 이제 현관이랑 그 다음에 주방이랑 있는 공간이 있고, 위로 살짝 올라오면 다시 개인이 쓸 수 있는 외부 공간, 큰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계단을, 세 계단을 만들어서 구획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의 영역이랑 여기의 영역이랑 완전히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집을 쓰기에는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받았었고요. 이 집은 이제 북쪽에 있는 집이에요. 북쪽에 있는 집이 아무래도 햇볕이 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햇볕이 들지 않는 집에 어떻게 빛을 얻을 수 있지라는 고민하는 찰나에 저희가 계획하는 와중에 옆집을 봤는데, 옆집에서는 요만큼의 창만 있고 나머지 벽은 전부 다 그냥 벽이었었어요. 그래서 게다가 거의 흰색에 가까운 외장 재료로 되어 있었는데, 저 벽을 빛을 들어올 수 있게끔, 이 옆집의 벽에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계획을 해서 하면 이 벽에 빛이 바운스 쳐서 안으로 반사광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어떤 특징은 단면에서의 어떤 그 차이보다는 빛으로 저희가 좀 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방이랑 거실의 영역인데, 여기는 반대로 옆집이랑 요 창은 한 요 정도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 창을 저희가 크게 뚫었어요. 그래서 옆집에서의 벽에 바운스 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은은한 빛이 거의 하루 종일 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앞쪽에 남쪽에 어떤 빛은 강하기도 하고 직접광이 들어오다 보니까 되게 좀 내부가 화려하다고 하면, 이 집은 뭐 안 좋게 이야기하자면 좀 침침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반사광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은은하게 부드러운 빛이 내부에 이제 들어오도록 계획을 했는데, 의외로 이 집보다는, 이 집은 화려하긴 한데 소음이 좀 있대요. 근데 이 집은 이제 뒤쪽에 있으니까 소음은 없고, 그 대신 이제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뒷집에 대한 어떤 뭐 선호도가 앞집보다 훨씬 높았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남쪽 집을 다 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빛에 따라서 북쪽에 있는 어두운 집도 훨씬 더 좋아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느꼈는데, 북쪽이라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을 어쨌든 여기에 취향에 맞는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여기도 이제 잘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가구, 부엌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원목으로 저희가 일부러 만들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남쪽으로 열려져 있는 집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빛이랑 그다음 외부의 식물들, 여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창을 뚫었던 이유가 앞쪽에 가로수가 엄청 크게 있었거든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 이제 집 안으로 식물을 들일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창을 뚫으면 앞쪽에 있는 가로수가 시각적으로도 차폐가 되고, 그 다음에 초록을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여기는 이제 창을 크게 뚫었고, 여기는 약간 안으로 이만큼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이 창을 열면 앞쪽에 있는 화단에다가 물을 주고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식물을 키울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격이랑 여기 성격이 되게 다른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는데, 이 집에 대한 선호도도 되게 높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드 4를 하고 나니까 식물에 대한 욕구나 요구들이 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다음에는 아예 주제를
식물로 좀 정하고 집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서드 플레이스 6인데요. 여기는 땅이 조금 더 작아요. 한 60평 정도 되는 땅이었고, 양쪽에 이제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도로가 여기가 이제 4m 도로밖에 안 돼가지고, 건물을 저희가 약간 뒤로 셋백을 했고, 약간 띄었고요. 1층에 이제 상가랑, 그 다음에 라운지가 있고,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각 주택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4층, 5층에 여기에 있는 그 난간 아래쪽에 저희가 식물 공간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주자들이 여기서 뭔가를 심을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각 세대 집에 창이 있거든요. 창도 마찬가지로 열면 앞쪽으로 한 30cm, 25c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 화단이 요 벽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관수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물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이 계속 흘러서 여기에 있는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겠고, 그 관수는 위에다가 그 서울시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빗물 저금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물탱크를 위에다가 두고 빗물들을 모아서 그 물로 저희가 여기 식물들의 관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뭐 특별하게 저희가 이슈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젊은 친구들이 식물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취향들이 잘 맞아떨어진 건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여기는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재미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식물로 저희가 입주자들을 모았거든요. 그리고 공고를 낼 때 식물을 잘 키우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입주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저희가 공고를 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식물 공부들을 자기네들이 해 나가면서 쓰고 있어요. 예. 내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한 2단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가 이제 거실로 쓸 수 있는 데고, 여기는 주방인데, 한 2단 정도 내려가면 아래쪽에 있는 요 영역이, 여기 좀 더 잘 보이네요. 아래쪽 영역이 타일이에요. 집안에 타일이 현관 아니고서는 들어올 일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여기 주제가 식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테라스에 화분을 내놓고 키우다가 겨울 되면 이제 안으로 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여서 키울 수 있게끔 저희가 바닥에 방수도 하고, 저기서 이제 물도 직접 뿌릴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바닥 난방도 있어서 물을 뿌리면 이제 금방 마르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식물 키우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할 수 있게끔 실내 내부에도 외부 마감들을 일부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외부에 있는 그 화분들을 안으로 들여와서 여기서 이제 키우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살짝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한데, 여기 이제 4층에 있는 요 난간 앞쪽으로 식물들을 쭉 키우고, 이 집에 살고 있는 친구는 나름은 약간의 넓은 화단이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여기다가 루꼴라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거의 자기 혼자서 여기서 키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키워서 나온 것들을 아래층 사람, 옆집 사람한테, 야, 이거 너무 많이 자랐으니까 이거 좀 가져가. 따다 줄게. 또는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되거나 좀 바쁘면 자기가 따다가 그 집 앞에다가 두고 간다든지.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내가 오늘 이거 땄어.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2-3번씩은 계속 올라와요. 예. 그래서 되게 활발하게 식물로, 그러니까 이제 받은 사람은 받은 걸로 끝날 수 있나요?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이제 김치를 보내줬다 이러면 이제 그것도 잘라다가 또 그 대신해서 또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게 옛날에는 이게 일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는 젊은 세대는 거의 찾기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의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정서나 아니면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를 저도 이거를 해보면서 이제 알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 집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2층 복도인데요.
여기가 유리창이 이렇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도랑 자기 전용 공간의 사이에 그 면이 전부 다 솔리드하게 돼 있는, 밀실화되어 있는 집이었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게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이제 복도가 있고 복도 바깥쪽에 화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가 키우는 식물들이 여기서 자라기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여기다 키우는데, 예를 들면 뭐 여기서 계란 껍질로 퇴비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문만 열면 앞쪽에 이제 그게 보이니까 자기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이 앞쪽에 이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도어는 저희가 이제 단열 때문에 얘는 이제 솔리드로 만들고, 양쪽에 있는 큰 창을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복도 공간이 보여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했는데, 이 집도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꽤 커요. 왜냐하면 요 옆집에, 그러니까 요 집의 옆집에서 옆집 앞쪽에 있는 복도를 통해서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자기만 쓰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 주니까 그것이 제대로 잘 쓰여지게 되구나라는 걸 느꼈고, 만약에 이제 내부가 조금 부담된다 이러면 이제 커튼 또는 블라인드를 내려서 시각적으로는 차단할 수 있는데, 시각적으로 차단한다 하더라도 바깥쪽에 있는 밝음이 또 안쪽으로 또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아직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1인 세대를 위한 적정 면적.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인 세대가 어느 정도 면적이면 좋을지를 고민을 했는데, 사실 법규를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고시원 같은 정도인 거죠. 여기 현관, 신발 벗고 있을 건 다 있네요. 부엌도 있고 싱크도 있고. 근데 싱크와 부엌이 기본적인 사이즈를 하다 보니까 현관을 침범을 했어요. 이만큼.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에는 샤워 공간은 따로 없지만 어쨌든 변기랑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집은 그래도 요 영역이랑 자기가 살 수 있는 개인의 영역을 살짝 분리를 해놨네요. 문이 있어서.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책상이 있고, 그 다음에 창도 있고, 그 다음에 옷장, 그 다음에 침대가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집은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돼서 요렇게 이불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여기서 한 명이 살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가? 야, 여기서 내가 바깥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만 살으라고 하면 이건 뭐 거의 교도소 같은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는 저 면적 14제곱미터인데 저게 주거에 있어서의 최소 면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든 일본이든 미국보다 훨씬 작아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거 면적을 최소한으로 해서 여러 개를 쪼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작은 집들을 만들게 되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4.2평인데 과연 4.2평에 내가 들어가서 살으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 저는 싫거든요. 물론 이제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액도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 면적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욕구하는 면적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개의 빌딩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63개의 원룸과 투룸, 1.5룸들이 생겼는데요.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쭉 다 서드 플레이스 1, 2, 3, 4 해서 8까지 하고 신림, 개포 해서 이게 이제 1제곱미터, 이게 전용 면적이거든요. 해서 쭉 저희가 계획한 것들을 보니까 여기는 색깔이 지금 다 모노톤으로 돼서 다 없어졌는데 요 중에 이제 면적이 큰 것들이 있어요. 41, 뭐 40, 46, 50,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면적이 조금 커지니까 그때부터는 계약할 때 우리 2명 와서 살고 싶어요 하는 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평균을 내서 보니까 한 명은 대략 한 30제곱미터 내외 정도 되면 지금 어느 정도 만족은 한다 라는 통계가 나왔고,
그 다음에 45제곱미터가 넘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2명의 요구 조건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 정도 면적이면 2명이 가능하겠구나. 이 정도 면적이면 1인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구나 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큐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가방, 옷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집으로 이 자기의 어떤 큐레이션을 하는 시대가 생겨났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바뀐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자기 집으로 그냥 초대 거의 안 하긴 했지만, 초대하거나 놀러와, 이런 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랜선 집들이 들어오셨죠. 그걸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을 어떻게 꾸몄고, 나의 집은 어떤 특징이 있고, 나의 성격이랑 어떤 부분이 맞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오늘의 집이라든지, 일집 구석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어떤 시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전히 여기에는 공간적인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집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내가 옛날 할머니가 살던 집을 내가 이어받아서 내가 이렇게 바꿨어 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때의 기억을 내가 인테리어로 어떻게 했어 라든지, 나는 식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식물을 내 집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키워서 내 집을 만들었어 이런 거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만큼 자기의 개인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거나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기랑 맞는 공간들을 찾는 일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 개인의 시대의 개성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고 남과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SNS를 통해서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적인 상황들은 앞으로는 훨씬 더 강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야마모토 리켄, 작년에 이제 프리츠커상,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을 작년도에 받은 야마모토 리켄 선생님의 내용인데요. 주택은 더 이상 독점 자산이 아닌 사회 자본으로 인식되어야 된다. 공급자의 이윤을 지켜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거의 대부분 그렇죠. 이윤을 목적으로 이제 집을 짓는 대부분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사용자 또는 입주자들이 어떤 거를 요구하고 있고 어떤 집에 살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야지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생활 보호와 안전에 집착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건축이 아니라 개방성과 유연성이 확보되는 건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와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안하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해서 이거와 관련된 작업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요. 심리적인 게.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건물들을 구성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벽을 어떻게 하고 복도의 폭을 어떻게 하고 내부 안에서의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는 믿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옆집하고의 나의 관계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또는 심리적인 벽을 허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저희가 찾아보니까 사회학자 중에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적인 경계가 있다고 논문에서 나왔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5m 보다 큰 먼 정도의 거리라고 하면 이제 퍼블릭의 영역이라고 해서 공적 거리라고 이름을 지었고, 여기는 지금 오늘과 같은 강의, 연극 이런 관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저랑은 전혀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여기 앞에 있고, 그분들은 어떤 하나의 목적으로 이 공간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약속으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익스큐즈 할 수 있어.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거리. 이게 이제 7.5, 저분하고 저하고 7.5m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거리가 7.5m보다 바깥쪽에 있으면 그분이랑 저랑의 심리적으로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이랑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7.5m가 아니라 6m, 4m, 2m 이제 보지도 않잖아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보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이미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였을 때는 그 정도의 거리와 거리를 띄워줘야지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거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3.6m 정도 돼요. 이거는 뭐 회의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아는 사람들끼리 소모임을 하거나, 이 정도는 3.6m까지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거리, 이게 친구, 아는 사람, 술 먹고 할 때, 그러면 1.2m 정도까지는, 바로 앞에 있어도 부담이 없는 거죠. 물론, 그거보다 더 가까워지면, 얘 왜 이래?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가까운 거리여도 되는 게 이제 가족이나 연인은 0.5. 0.5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0.5보다 더 가까워지면 가족이랑 연인도 좀 싫어할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관계를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거리를 이렇게 두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건물 말고 옆 건물하고 우리 건물은 너무 지금 밀도가 높다 보니까 다 바짝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압박이고. 소리도 그렇고, 시각적인 어떤 오픈도 거의 없어지고, 이런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한 3.6m 이상은 좀 확보가 돼야지. 그래도 그 사람하고 나도 서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어쨌든 그런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 그 공간을 저희가 건물 안에서 쓸 때는 그 영역이 옆집하고는 적어도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정도는 떨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난간이든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너무 솔리드하게 막지 말고 약간 반투명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너무 또 폐쇄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들을 이렇게 잘 조절하는 것들이 계획적으로 되게 많이 필요로 하구나. 그래야지 옆집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들도 서로 싸우지 않는, 부담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관계가 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도의 폭이 법적으로는 1.2m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으로는 전부 다 공용 공간에 복도의 폭은 다 1.2m예요. 왜냐면 그게 최소고, 공용 공간을 최소로 만들어야지 전용 공간이 늘어나니까.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사이즈가 커지면 또 다른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의식해서 한 건 아닌데, 요 집, 그것도 사진이 거의 안 보이네요. 요 집은 벽에서부터 한 30cm 정도 현관의 도어가 뒤로 빠져 있어요. 30cm 정도가 여기 이제 공용인 복도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요만큼이 이제 30cm 정도의 폭인데, 저 영역에만 이 집 사람이 쓰는 물건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선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이제 벽이거든요. 벽이고 요게 요 30cm 들어가 있는데, 요 영역에다가 절대 그 벽선보다 바깥쪽으로 안 나가요. 거기에 생수도 두기도 하고, 무거우니까 우산을 두기도 하고, 자기의 물건인 화분을 두기도 하고, 그게 여기에는 절대 두지 않고 요 안쪽에도 두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 다들 자기 그냥 편하고자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역들이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졌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여기도 이제 복도인데, 복도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요 뒤쪽에서 올라와서 뒤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도는 사실 이 집만 쓰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집에서 쓰는 이 영역은
훨씬 더 프라이빗한 영역이고, 게다가 이 집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하나, 두 계단 정도 밑으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살짝 내려가서 앞쪽에 약간의 공간을 두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 집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자기 물건들이 딱 요 영역 안에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집이랑 이 집이 두 집이 지금 여기 공간을 쓰는데, 두 집에 연결되어 있는 이 화단이 있잖아요. 이 화단을 쓰는 방법도 사는 사람들마다 성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요 집이랑 요 집에 둘이서 이야기를 해서 이 하나의 영역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집은 여기는 자기 거, 여기는 이 사람 거, 가운데는 다 죽었어요. 그게 뭔가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가 봐요. 예, 그래서 이 화단을 같이 쓸 수 있는 화단을 만들어줘도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거는 뭐가 옳고 그르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 영역들을 두 집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고마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집은 둘 다 관심 없어서 다 죽이는 집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역과 거리에 따라서 그것들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는 이제 저기 시립대 앞쪽에 있는 건물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도로가 있고, 도로에서는 2층, 3층에 요렇게 뚫려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옛날에 이 집의 건축주는 동네 목욕탕을 운영하던 분이에요. 여기가 목욕탕 자리였어요. 목욕탕 옛날 아시죠?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다 모이는 그 다음에 아침마다 만나서 목욕탕에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그 약간의 동네 사락방 역할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따님이 이제 새로 건물을 짓겠다 해서 이제 수익을 위해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집을 짓게 됐는데, 여기서는 아까 여기가 이제 도로 쪽이고요. 도로 쪽에서 보여지는 식물 공간이 있고, 4개의 집이 있고,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쪽이 남쪽이었거든요. 남쪽이다 보니까 남쪽에 저희가 화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복도의 폭을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인 폭보다 조금 더 넓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조명이랑 그 다음에 콘센트를 만들어줬어요. 이 기둥에다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화단을 만들어주고, 요 폭은 법적인 폭보다 조금 더 크게 그게 한 1.4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정도를 만들어줬더니,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가구들을 막 복도로 갖고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이렇게 가운데 테이블을 두고, 그리고 이제 콘센트가 있으니까 그게 공용 전기라 자기 전기가 아니라서 그렇게 잘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트북을 갖고 나와서 저기다가 꽂고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쩌면 여지껏 우리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만 너무 최소한으로 동선으로만 쓰다 보니까 이 영역들이 여지껏은 거의 쓰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이 집의 앞쪽에 식물들은 엄청 잘 가꾸고 있는 집이었고요. 이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집도 요게 이제 1.2m의 폭이고, 여기서 요만큼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만큼의 폭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차하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 집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거는 이 집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집 사람도 이렇게 나와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지하예요. 지하에 햇볕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선큰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식재를 저희가 가득 심었어요. 여기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지하에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이제 제안한 거는 뭐냐면, 입주자들이 살고 있는 집이 사실은 수익을 위해서 너무 작은 집을 그때 계획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샤워는 가능하지만 욕실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이 원래 목욕탕이지 않았냐. 그래서 지하에다가 입주자들이 쓸 수 있는 목욕탕을 만들자. 그 대신 관리는 집주인이 너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대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탈의실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입구에 도어가 있고, 안으로 들어오면 샤워가 있고, 그 다음에 욕조가 있고, 욕조는 이제 바닥이 이렇게 파져 있는 큰 욕조예요. 욕조가 있고, 욕조 바깥쪽으로 창을 크게 열 수 있는 창이 있고, 앞쪽으로는 여기 이제 식물들이 있는 공간인데, 그게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지하에 있는 그 식물들이고요.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검은색으로 마감을 했고, 화장실이 있고, 이 지금 체중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가 옛날에 목욕탕에서 쓰던 그 저울 있죠. 저걸 체중계라고 이야기해도 되나? 얘를 소중하게 갖고 있다가, 여기는 예전에 목욕탕이 있던 건물이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샤워가 있고, 욕조가 있고, 욕조에서 문을 열면 바깥쪽에서 이제 바람도 들어오고 앞에 식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가구 다세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집은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연결시키고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여기도 이제 공용 공간의 복도들을 저희가 이제 레벨의 차이를 준다든지, 아니면 복도의 마감을 저희가 목재로 해서 조금 더 따뜻한, 너무 차가운 복도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조금 따뜻한 느낌의 마감을 쓰니까 역시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내용 중에, 아까 이제 자기 물건을 자기 집 앞쪽으로 이렇게 내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뭐 물론 이제 어떤 물건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내부에 있는 물건이 넘쳐서 바깥쪽으로 나온다. 그게 아우레다시라고 쓰는 일본에서 쓰는 건축적 용어거든요. 집이 좁다 보니까 물건이 다 안 들어가니까 그 자기의 물건이 복도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물건이 바깥쪽으로 흘러나오다 보니까 그 영역은 안쪽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물건을 쓰기 위해서 공용 공간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도로 이제 계속 나오게 만드는, 유도하는 그런 내용으로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집을 지으면서 살짝 벌렸어요. 벌리면서 이제 햇볕도 들어오게 하고 통기도 할 수 있고, 여기가 이제 복도 계단인데 그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생긴 집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덩어리랑 여기 덩어리를 벌려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창도 있고 햇볕도 들어오고 앞에 식물도 있고, 여기 이제 천리향이 있는데 문을 열면 이제 향도 안으로 들어오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요만큼의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의도치 않게 생긴 공간이 이 공간이었어요. 이건 저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아니라 벌리다 보니까 생긴 공간인데, 이 공간은 마찬가지로 이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 영역을 이 집에서 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정해져 있는 목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층은 자전거를 두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자기네들이 쓰는 화단? 이거를 쓰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뭐 좋은 예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두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층에서 쓰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그렇게 쓰는 거겠죠. 근데 그 집은 이제 4층이었었거든요. 높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들을 입주자들끼리, 그 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합의를 해서 되게 다양하게 저렇게 쓰는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저것도 이제 자기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야마모토 니켄 선생님이 한 그 강남 하우징이라고 한 되게 대규모 아파트인데, 여기도 복도 계단을 이렇게 쭉 라인이 그어지지 않고 요철이 있어요. 요철이 생기다 보니까 어김없이 자기 물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집은 자기 집 안에 있던 소파가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독대가 또 오기도 하고, 빨래가 나오는 집도 꽤 많아요. 예. 근데 햇볕이 잘 드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공간들이 생기니까 여지없이 잘 쓰는구나라는 걸 느꼈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제 식재들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차폐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래, 그 다음에 일부의 물건들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들을 계획에서 있어서도 필요로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주택은 사생활과 보안을 중심 원칙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전체 상호관계를 중심 원리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주변 환경과 함께 계획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건물을 설계했던 야마모토 니켄 선생님이 한 이야기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네 변화와 과정.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홍은동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1970년도에 이렇게 토지 구획 정리를 하기 위한 동네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홍남에서 홍은과 남가자 해서 70년대에 이게 생기면서 했는데 여기가 옛날에 이제 뭐 불법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토지를 불화를 하다 보니까 면적은 한정돼 있고 사람은 많다 보니까 땅의 사이즈가 되게 작아졌어요. 땅의 사이즈가 작아지다 보니까 계획을 하면서 도로의 폭도 되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동네는 대부분이 4m 도로예요. 그리고 일부 요거 하나가 6m 도로가 있고 나머지는 다 4m, 요거 6m 도로, 나머지 여기는 이제 큰 도로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스케일이 되게 작은 스케일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불화받은 땅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단독주택, 예전에 뭐 많이 봤던 불란서 주택이라고 하는 걸 많이 지었는데 지금도 이제 좀 남아있긴 하죠. 근데 이제 위에는 살고 있고 아래층에는 이제 상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1층에 미장원도 있고 뭐 문방구도 있고 슈퍼도 있고 이런 게 흔하게 예전에 봤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런 상가들이 지금 생각해서 보면 그런 상가들의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가면 거기서 이제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되게 좋은 접점의 영역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인구가 늘면서 다가구 주택들이 생기고 주차장도 없는 꽉 차 있는 반지하짜리 건물이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더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도로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주차장만 보여지는 풍경으로 바뀌어진 게 사실은 도시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풍경을 되게 나쁘게 만드는 상황이지 않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층의 상가들이 다들 없어졌어요. 여기가 이제 홍은동 동네고 단독주택이 저희가 2015년도 했을 때 32%, 여기 68%의 어떤 영역 동네였었고 서드 플레이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경 300m 안에 1, 2, 3, 4, 5, 6, 7, 8, 9, 10까지 해서 총 10개의 이제 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다 지금 9랑 10 빼고는 다 완공이 됐고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획만 있으면 이 동네가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건물에 이제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떤 집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는 집, 어떤 집은 핸드메이드, 어떤 집은 식물을 위한 집, 어떤 집은 뭐 일하는 공간이랑 사는 집을 합친 집, 그 다음에 뭐 라이프, 그 다음에 고양이들을 키우는 고양이 집사들을 위한 집, 그 다음에 아트와 관련된 집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입주자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선정된 그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같이 사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 이제 식물을 키우고 같이 밥을 먹는 서드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서드 3 같은 경우는 핸드메이드인데 핸드메이드라고 뭘 만드는 줄 알았더니 빵 만드는 거를 이분들이 저는 뭐 목공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지만 실제로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은 입주자들이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가는 건데 이건 이제 프랑스에서 뭐 빵 만드는 거를 공부하고 온 분한테 이분들이 빵 만드는 것들을 수업하는 거 이거 꽤 오랫동안 했어요. 거의 한 석 달 정도 했는데 지금도 이제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서드 4는 명상 요가 이것도 한 번씩 이제 명상이랑 요가 하면서 입주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텃밭을 이게 이제 서드 6인데요. 여기가 재밌었던 게 앞쪽에 식물 공간이 원래 있었던 건 아니고 비어 있었는데 도로랑 상가랑 사이가 너무 이렇게
훤하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럼 식물로 뭔가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입주자들이 식물을 사러 가서 식물을 사서 여기다가 다 각자 같이 모여가지고 심었어요. 예. 그럼 뭐 이렇게 하면서 물론 뭐 싸울 수도 있지만 같이 이제 뭐 뭘 심을까, 언제 만날까, 뭐 누가 당번을 정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네들끼리의 연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연대가 생기고 나니까 카톡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서로의 안부도 정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행사를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 어떤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인원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걸 통해서 저희가 느꼈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서드플레이스 1층에 이제 각 그 상가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전부 다 상가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 좀 진한 색이 다 상가인데 길변으로만 상가가 있고 안에는 다 비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서드플레이스를 가운데 만들면서 상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목공소도 생기고 오피스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AV룸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주택을 사회 자본으로 생각한다. 이게 너무 이제 돈이든 경제적인 어떤 목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되게 필요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자본으로 일단은 접근을 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고 주택 문제를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해야지 된다. 쾌적한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인권이다. 뭐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제안 드리고 설계한 내용들이 일반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사실 훨씬 더 어떤 이웃에 대한 개념이 우리 시대에 맞는 이웃이 새로 만들어지고 관계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뭔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서드플레이스를 홍은동에 지금 10개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그래도 잘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건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